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음식이 DNA를 바꾼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리고 또 밑에 텔로미어,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 우리 텔로미어 식단을 먼저 리뷰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텔로미어, 그래요. 텔로미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후성유전학, 아마 시청자 대부분이 저건 뭐지? 유전학도 어려운데 후성유전학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를 1부, 2부 나눠서 오늘 좀 재밌는 주제를 제가 다양한 이 안에는요, 어떤 논문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이 얼만큼 파워풀하게 우리 몸속에 DNA를 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고치고 예방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뉴스위크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 발행 연도가 2005년도 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하신 전에 제가 방바닥에서 뒹굴던 이 뉴스위크지를 꺼내 들고 제목에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트.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의사 생활한 지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강서 미즈메리 병원에서 전문의 한지 그 병원 취직한 지 한 2년 정도 뒤에 제가 나는 앞으로 어떤 진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그 중에 저런 다이어트 앤 유전자, 음식과 식사와 유전자라는 저 제목을 딱 보고서 되게 흥미를 느꼈어요. 영어로 New Science of Nutrigenomics, Nutrition and Aging, 음식과 영양과 노화라고 하는 그런 사이언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펼쳤어요. 저도 뭐 영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그린티,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브로콜리, 소이빈, 튜메릭. 튜메릭은 제 밑에 있는 내용이죠. 튜메릭은 강황이란 뜻이에요. 이런 녹차, 브로콜리와 여러 가지 그 아이소플라본이 많은 그런 콩 종류와 튜메릭이라고 하는 강황이 뒤에 보면 여러 기호들이 써 있는데 이런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한다, 바꾼다. 그러면서 이것이 롱텀하게 길게는 어떤 질병, 암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하면서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음식이 질병을 특별히 암과 치매와 심근경색 같은 병을 바꾼다는 딱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읽었을 때는 거꾸로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을 다르게 사람들이 대사가 되고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양소가 다르게 흡수되어 온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당시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학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할까 하던 중에 이 주제 가지고 박사를 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뉴스위크지에 실렸던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박사님을 제가 딱 봤어요. 여러분 이제 제 개인 스토리인데요. 그러면서 이거다. 이 호세 오도바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스턴의 터프츠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박사님, 이 뉴스위크의 주된 어떤 스피커로 나오는 그 PhD 박사님한테 제가 그 당시에 아마 30살 좀 안 된 나이인데요. 30살 좀 안 된 초년 의사가, 그것도 대학병원도 아니고 페이닥터로 있었던 의사가 이메일을 한번 썼어요. 혹시나 해서. 너무 내용이 감명스러운데 박사님,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설마 제가 제 메일을 읽을 줄도 몰랐고 덜컥 썼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메일이 와서 한국에 올 테니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이 초대한 거잖아요. 개인이 어느 날 집구석에 있는 뉴스위크지 보고 저 유명한, 당시 되게 유명한 박사님을 제가 초대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표도 저런 분을 모시려면은 굉장히 그냥 1등석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좋은 클래스의 비행기 좌석을 구해드려야 되고 저분이 머물러야 되는 호텔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저분과 같이 이 강의를 들을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당시 15년 전이거든요. 유전자에 대해서 되게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30살 아직 안 된 의사가 사고를 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막 시작하고 있었던 연세대학교의 노화과학 쪽에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런 분이 온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분이 다행히 숙소를 예약해 주기로 했고 강의를 같이 듣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있었던 병원의 병원장님한테
저 사고 쳤는데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비행기표는 자기가 내겠다 해서 그래서 밑에 보이는 심포지움 우리가 그 당시에 미지메디 병원은 브림 클리닉으로 유명했었는데 거기서 해마다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실 좀 앞서가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움을 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뉴트리 지노믹스 영양 유전학 영양과 유전이라고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저분을 모시고 또 저도 이제 막 독학을 해서 한 6개월 뒤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이 컨퍼런스 열었던 경험이 나요. 저 책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저분 랩으로, 저분 실험실로 보스턴으로 가게 된 사건이 정말 우연히 읽었던 그리고 꽂혔던, 앞으로는 저런 시대가 온다.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제가 몇 주 전에 유전자 얘기하면서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시대가 온다 하는 것들을 저는 가족도 있는 몸이었고 여러 가지 얼매인 사람이었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보스턴으로 이제 연수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 밑에서 영양유전체라고 하는 곳에서 유전체를 제가 처음으로 유전자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유전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어려운 학문인데 뭔가 그때 마침 인간개놈 프로젝트가 막 완성돼 몇 년 뒤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일찍 저로서는 행운이었죠. 이런 유전체를 직접 데이터를 익숙하게 다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텀으로 이제 미국을 갔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실험실이 후성유전학 연구소 오늘 이제 강의할 두 번째 주제이죠. 거기에 마침 한국인 박사님이 계셨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1년 동안 저 무급으로 갔기 때문에 돈을 좀 줄 테니까 우리 쪽에서 쥐를 잡아라 해서 제가 사람만 대하던 의사가 생쥐를 잡아가면서 실험실에 참여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실험 논문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15년 전 얘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뭐지? 낯설다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때는 끌림이 있었고 그리고 보스턴 터프스트라고 하는 항노화 연구소에서 제가 운이 좋게 이런 연구를 했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유전자 전도사의 어떤 첫 텀을 연 게 바로 이 뉴스위클리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구는요 아마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의 몸이 안 좋아서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15년 전 벌써 옛날 얘기지만 사실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동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끌림이 주는 도전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다뤘던 것이 후성유전학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제 앞선 연구소에서는 유전체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또는 유전체에 따라서 개인의 약물을 골라주는 퍼스널라이즈 파마콜로지라고 하는 약물 유전체 그런 어떤 유전체 기반 그래서 유전자 오른쪽에 그림이 유전자죠.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을 골라서 먹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음식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돼지고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떤 특정 야채나 특정 음식에 소화가 안 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그래서 개인 유전자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말처럼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과 영양소의 효과와 또 심지어는 부작용이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걸 지난번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요 거꾸로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음식과 영양소가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앞서 제가 그린티, 브로콜리, 소이빈, 그 다음에 투메릭이라고 하는 강황이 어떤 유전자를 건드려서 어떤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인데요. 오늘은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개념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미 강의가 한번 됐었죠. 제가 여기 책을 위에 놓고 있는데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그 중에서 텔로미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텔로미어.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 텔로미어 이제는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텔로미어는 좀 익숙할 거예요.
그래도 아직 처음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노화라는 것을 제가 박사과정을 노화로 했고요. 보스턴에서도 노화 쪽으로 제가 뉴트리션 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헬스 에이징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차움에서 안티 에이징 즉 노화를 어떻게든지 막고 노화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노화에 관심이 참 많아요. 노화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피부가 어렸을 때 비해서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자꾸 빠지고 또 흰색으로 탈색이 되고 이것도 노화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노화가 무엇일까? 그 중에 이제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증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증가될까? 여러분들 없었던 혈압이 젊었을 때는 혈압이 떨어졌는데 낮은 혈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증가가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도 증가돼요. 아쉽게도 뱃살이 증가가 되죠. 뭐 노화 과정입니다. 흰머리카락이 증가되고 주름도 증가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도 노화의 특징이에요. 반면 감소하는 게 있어요. 여성 호르몬 뚝 감소돼서 지난번에 우리 신동엽 선생님 말했던 갱년기가 오고요. 남성 호르몬은 천천히 감소돼서 어쨌든 호르몬이 감소해. 갑상선 호르몬도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신 호르몬도 노화와 함께 떨어져요. 또 요즘은 중요한 게 근력이 감소하죠.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골격이 감소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굽어지는 거고 특히 근육이 소실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노쇠, 연약해지는 거예요. 폐기능, 이제 숨차죠, 다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벌써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안경을 올릴 때 참 멋쩍어요. 저 다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 저 벌써 시력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괴롭고 청력 감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살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시력과 청력이 보통은 돌아가실 때쯤 예전에는 60, 70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쯤 감소될 것들이 이제 감소된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쉽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역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쓰고요. 소화 기능도 돌도 씹어먹던 그 청춘의 시절이요 하면서 고작 이렇게 소프트한 음식도 소화 못 시키고 왜냐면은 소화 효소가 안 나오고 그중에 특별히 위산이 분비가 안 되는 등등의 이런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또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죠. 수면 시간이 감소가 되고 자꾸 깨는 이런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고요. 좀 슬픈 얘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웃음이 감소돼요. 노인의 우울증 생각보다 많고요. 남자분들 이제 동의하시겠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안 서요. 발기력의 감소가 생기 이런 것들이 노화죠. 그래서 여러 노화 지표가 있는데 좀 더 바이오마커 어떤 피검사나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노화다, 노화의 어떤 속도를 측정한다 했을 때 무엇인지 좀 볼게요. 제가 있었던 차움이라는 곳에 청담동에 있었던 차움에 제가 안티에이징 센터장에 있을 때 당시 5년 정도 멤버 데이터가 이제 누적됐기 때문에 제가 500명 정도 되는 멤버 데이터를 한번 쭉 분석해 봤거든요. 검진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능의학 검사들, 머리카락, 미네랄, 소변 유기산, 부신 호르몬들 여러 가지 측정한 데이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많았는데 5년 동안 이제 멤버들 입회 당시부터 추적했으니까요. 약 32만 8천 개의 데이터 셋을 제가 또 보건학 통계 전문했기 때문에 직접 그냥 며칠 밤새면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음 장표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피검사나 어떤 검사 중에 노화를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맞춰볼까요? 자, 아직 선물이 아닌데. 자, 첫 번째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데이터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신체 지수, BMI라고 하는 거, 폐기능, 생화학 검사, 호르몬 검사, 골밀도, 또 기능의학 검사 했으니까 저희는요.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자율신경, 타액 호르몬, 또 피검사에서 호르몬, 뇌파 검사도 저희는 다 했고요. 항산화 검사 다 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다 집어넣어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순서로 다음과 같이 나열했어요. 했더니 자, 맨 위 그래프의 맨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통계적으로 더 강력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자꾸 부신 호르몬 하냐면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적어도 제 데이터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감소된 게 DHE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었어요. DHA.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할 거예요, 제 강의에. 나이가 들면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옆에가 성장 호르몬 들어보신 적 있나요?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이 두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노화 지표예요.
첫 번째 보여줄수록 노화와 강력한 영향이라고 하시고,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써서 0.5를 넘으면 상당히 강력한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체중이 올라가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 나이 쌓이라 그러죠. 폐기능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타액에서 DHEA, 그러니까 혈액에서 DH뿐만 아니라 타액 호르몬인 부신 호르몬도 역시 노화가 되면 감소해요. 혈당 올라가고요. 당화혈색소 올라가고요. 골밀도는 감소하겠죠. 심장 혈관에 칼슘 스코어라는 어떤 칼슘 누적지가 있는데 그것도 증가돼서 심혈관이 막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폐기능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기능의학 데이터 중에는요. 여러분들 프리T3 아마 이제 기능의학 많이 하시는 분들은 T3란 말을 계속 들을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중에 말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또 머리카락에서 구리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머리카락에서 구리가 높아지는 것은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칼슘이 높아요. 머리카락에서 칼슘이 낮아지고 나트륨이 증가되는 이런 기능의학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그래요.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요? DHEA. 오늘 다시 또 부신 호르몬을 했고 혹시 부신 호르몬이 뭔가 하면은 기능의학 플러스의 저의 지난번 강의가 부신 호르몬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세요. 상관계수가 0.5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0.10까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니까 0.5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한. 근데요, 끝판왕이 있어요. 끝판왕. 노화를 이렇게 피검사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의학 검사로 봐도 되지만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끝판왕이 있어요. 특별히 분자생물학적 지표라고 해요. 오늘 말은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가 자꾸 망가지니까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텔로미어라고 해요.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잠깐 좀 제가 기다릴게요. 텔로미어, 오늘 말하는 그 노화의 분자생물학적 지표의 끝판왕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에피제네틱 알터레이션이라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앞서 DHEA 호르몬, 혈압 등등 얘기했지만 텔로미어만큼 노화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게 없어요. 텔로미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텔로미어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텔로미어, 두 번째가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적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텔로미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텔로라고 하는 것은 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미어는 우리가 염색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염색체의 끝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염색체가 이렇게 X자처럼 생겼죠.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거 23쌍이 우리 몸속에 DNA 안에, 셀 안에, 세포 안에 DNA를 구성하는 것이 23쌍의 염색체인 거 아실 거예요. 그 염색체는 하나하나 유전자로 분석되어 있고 유전자 안에는 영어로 AGTC라고 하는 염기.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 염색체의 맨 마지막에 유전자의 이 글자에 해당되는 염기가 GGG-ATT 또는 TTAGGG라고 하는 이 6개의 글자가 반복돼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한 2,500개 정도가 저 6개의 글자가 반복돼서 끝을 싸고 있어요. 마치 여기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신발끈에 여러분들 운동화 끈의 끝에 뭐가 이렇게 캡이 쓰여 있죠. 이게 풀리지 말라고. 이 캡이 없으면 이 신발끈이 풀렸을 때 이 구멍 속에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신발끈의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의 기능, 유전자의 기능, 어떤 DNA의 기능에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신발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 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뭔가 저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텔로미어가 유명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블랙본 교수라고 당시 UCSF, 샌프란시스코 주립의과대학의 위생물학부에 저 여성 과학자를 포함해서 3명의 과학자가 텔로미라제라고 하는 텔로미어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를 발견하고 또 심지어 실험까지 해서 쥐실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낸 그런 어떤 인류 노화를 이해하고 또는 심지어 노화를 생명을 연장하는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텔로미어의 발견, 텔로미어의 의미를 부여한 저 업적을 길어서 노벨 의학상이 2009년도에. 그래서 텔로미어가 사람들한테 갑자기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해에 노벨 의학상 또는 노벨 생리학상 이런 어떤 상을 받으면 하여튼 그 해의 혁신적인 어떤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좀 더 자세히 임상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맨 끝에 TTAGG라고 하는 이 6개의 글자가 무려 2,500번 정도 계속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보통 저 염기라는 것이 계속 아주 랜덤하게 굉장히 30억 개 염기가 대부분이 랜덤하게 막 정말 의미 없이 배열되는데요. 마지막 염색체의 끝 단에는 2,500번 정도로 저 6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단의 모자 모양으로 캡처럼 쓰여져 있는 뭔가의 구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하면서 뭘 만든다고 합니까? 산화 스트레스. 그 항산화가 결국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해서 항노화하는 건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그리고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로부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신발의 끝에 캡을 씌워서 전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망가지면은요, 신발이 우리가 끈을 메꿀 수 없던 것처럼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조금씩 소실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 글자 지금 6개가 해마다 총 25개가 평균적으로 사라져요. 물론 우리 몸속에는요, DNA 안에는 30억 개나 되는 글자, 이 염기가 있기 때문에 25개 사라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닌데만 2,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반복되는 구간에 해마다, 근데 누구는 더 빨리 없어져요. 누구는 덜 없어지고, 바로 이 차이가 노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염기가 짧아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텔로미라제라고 하는 다시 재생시키는 효소이지만, 그 효소 자체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저 짧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마치 나이가 들면서 나이테가 는 식물처럼 거꾸로 나이가 들면서 저 텔로미어 길이는 해마다 짧아지는 것이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까지 정해지면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는 일종의 생체 나이, 그 사람의 나이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겠죠.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요, 덴마크라고 하는 곳에서 코펜하겐 스타디가 있는데, 여기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한 5,397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어요. 텔로미어 길이, 백혈구에서 측정한 텔로미어의 길이, 뭐 어렵지 않아요. PCR 방식으로 그 끝단에 염색체가 몇 개가, 그 염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재면 되는 거니까요. 텔로미어 길이와 그 사람의 실제 나이를 통계로 비교했어요. 상관 분석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여자든 남자든요,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죠. 짧아지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이건 짧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 값으로 유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의 확률을 P값이라고 하는데, 10의 - 125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이언스 쪽에 나서신 분들은 저게 별거 아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P값이 10의 - 125승? 무슨 뜻이냐면, 보통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10의 - 2승이라고 해요. 우리 흔히 어떤 선거 여론조사 할 때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5%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5 정도는 버릴 수 있는 거란 뜻인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10의 - 2승이 아니라 5 곱하기 10의 - 129승이라는 얘기는, 즉 통계적으로 이것은 유의한 게 아니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생체 나이와 텔로미어 길이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나이를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백혈구를 측정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재서 값을 예측하면은 나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망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여러 가지 세포를 보호하고 DNA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질병이 생기고, 또 그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빨리 죽겠죠. 그래서 같은 연구에서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티에 살고 있는, 코펜하겐 도시에 살고 있는 64,637명을 대상으로 한번 쭉 봤고, 그 중에서 한 7년 동안 관찰하니까 6만 명 중에
한 2,600명 정도는 어떤 이유든지 죽겠죠. 암으로 죽고 심혈관 질환으로 또 죽겠죠. 약 2,000명 정도가 암과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봤더니 어떤 이유든지 죽는 사람들을 봤더니 텔로미어 길이를 쟀을 때 10단계 나눴어요. 첫 번째가 first, longest, 가장 긴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 텔로미어가 길다는 얘기는 손상이 덜 됐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젊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짧은 그룹의 사망률 차이가 1.5배 정도. 즉 가장 텔로미어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룹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10개 그룹 중에 가장 짧은 그룹들이 1.5배 정도. 이건 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남들에 비해서 1.5배 더 빨리 죽는다 그러면 좋아할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텔로미어와 사망률은 대규모 연구에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도요. 많은 질병들이 마치 지난번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이 많은 질병과 연관된 것처럼 한동안 이 텔로미어와 질병 되게 쉬운 연구니까요. 어떤 질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를 재면은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만,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질환, 그리고 남성, 여성의 불임, 난소의 어떤 나이 이런 것들이 질병이 관련돼요. 백혈구의 DNA를 측정해서 거기에 텔로미어 측정을 했더니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당뇨와 텔로미어의 관계를 봤어요. 여러분들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분리하죠. 그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와 당뇨가 없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를 봤더니 그래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굉장히 비만이 많고 아무래도 좀 먹는 것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빨리 죽는 그런 경향이 그 중에 미국 인디언의 한 반 정도가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데 2,300명 중에 5년 동안 추적했더니 이 중에서 292명이 새로 당뇨가 됐고 이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추적했더니 결론적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가장 긴 그룹, 텔로미어가 가장 젊은 그룹에 비해서 가장 짧은 그룹, 뭔가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텔로미어 손상된 그룹들이 당뇨가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운 1.83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길수록 당뇨가 더 생겼다. 또는 거꾸로 뭐 꼭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뇨가 있는 그룹에서 텔로미어가 짧았다. 어쨌든 텔로미어와 당뇨는 관련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심장병과 뇌졸중 두 가지는 혈관 질환이라서 거의 같은 걸로 보잖아요.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나이를 보정했을 때 나이가 같다는 전제에서 심근경색이 무려 3배 그리고 중풍이 무려 3.2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한 것처럼 심장병과 심내혈관 질환에서 텔로미어 관계를 봤을 때 텔로미어가 제일 짧은 그룹에 비해서 심근경색이 무려 3배 정도, 그러면 중풍이 3.22배 증가했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뭐 영어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죠. 그래요. 질병과 텔로미어는 관련성 있는 거, 또 사망률까지도 관련된다는 거 다 이제 논문 통해서 많이 발표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핵심이죠. 산화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약물 오남용, 환경의 오염, 만성질환, 비만, 우울증 등등등. 그것들이 결국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짧아지는 이유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논문 중에서 이런 관찰 연구 말고요. 관찰 연구는 사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텔로미어가 짧아진 것 때문에 당뇨가 생긴 거냐, 아니면 담배를 피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진 거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생활 습관이 좀 더 원인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는 단면 연구. 그냥 단면 연구라는 것은 그 차트 어떤 결과를 다 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말고요, 임상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RCT라고 하는 대표적인 임상 연구,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흔히 말하는 가짜 약과 진짜 약을 쭉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임상 연구예요. 근데 텔로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첫 번째가 지중해 시기,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를 지중해 시기를 5년 동안 섭취했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케이스와 컨트롤로 나누겠죠.
일반적인 식사를 했던 사람과 5년 동안 이런 지중해식을 먹었던 사람이 텔로미어 길이가 차이가 났다. 그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당뇨약 중에 자누비아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메트포민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항노화 대표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당뇨약들이 당뇨약만 치료한 게 아니라 당뇨만 치료한 게 아니라 텔로미어 길이를 젊게 했다. 늘어났다는 얘기가 젊게 했다는 얘기예요. 2달 동안에. 자, 더 짧은 기간이에요. 6주 동안에. 6주 동안에 기공운동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기치료했더니 기공운동을 중국 사람들이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더니 그리고 명상을 했더니 어떤 정신적인 트레이닝을 했을 때 텔로미어도 길어졌다. 자, 전립선 암 환자에서 5년 동안 운동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운동생활 습관을 강화시켰더니 텔로미어가 길어졌다. 5년이든 2달이든 6주든 기간 관계없이 어떤 좋은 생활 습관, 그 중에 특별히 먹는 것이 텔로미어를 길게 했다는 얘기죠. 좀 전에 제가 지중해식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중해식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시 한번 임상 논문들을 쭉 봤어요. 그러면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그래요. 한 논문에서는 텔로미어가 좋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연구는 해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대상자랑 또는 연구의 어떤 그런 디자인 등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관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총 리뷰했더니 7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래프가 보면 이거 메타 분석이구나. 뭐 보실 일이 많지 않겠지만 7개의 임상 연구들을 봤는데 어떤 임상 연구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했고 몇 개는 있다고 했는데 결론이 그러면 그것을 다 한꺼번에 분석했더니 다이아몬드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는 기준에 비해서 오른쪽, 즉 텔로미어 길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7개의 임상 연구 결과 지중해 식단을 하면은,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그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식단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지중해식, 올리브 오일도 많고요, 좋은 야채, 좋은 아주 프레시한 그런 고기들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지중해식이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들 중에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연구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또 볼게요. 비타민과 미네랄, 어떤 종합 비타민 또는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풍부한 또는 비타민 A, 항산화 비타민 또 마그네슘 같은 우리 흔히 강조하는 것들이 텔로미어를 길게 했나. 근데 물론 임상 연구가 단면 연구냐 아니면은 좀 길게 봤던 임상 연구이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한마디로 RCT라고 저기 써 있는 이런 연구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타민과 미네랄, 특별히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미국의 586명의 35세에서 74세 대상을 했더니 이런 음식들을 이런 영양소를 먹는 그룹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텔로미어 길이가 차이가 났다. 좋았다는 뜻이겠죠? 오메가3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는데요. 오메가3는 크게 3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연구는 관련이 없다. 오메가3 주나 안 주나 텔로미어는 변화가 없다. 근데 호주에서 했던 연구는요. 65세 이상은 좀 6개월 동안 관찰했더니 특별히 오메가3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는 관계가 없었지만 오메가3는 관계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3개 중에 2개는 오메가3가 텔로미어를 길게 한다라고도 정의해요. 지중해식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텔로미어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거는 꽤 됐어요. 2011년도에 발표된 MIT 출신들이 텔로미어를 길게, 텔로미어 연구가 한참일 때였으니까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TA65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TA65 90개, 약 한 달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나 하거든요. 어쨌든 그 핵심 성분이 황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한약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황기인데 황기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MIT에서 특허까지 내고 또 FDA 승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시켜서 이런 텔로미어 액티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임상 시험 전에 동물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 동물들 쥐들한테 암컷 쥐한테 TA65를 막 먹였어요.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뭐가 좋아졌냐? 당연히 텔로미어 길이는 길게 만들었고요. 근데 텔로미어 길이만 길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죠. 혈당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증가되고 피부 탄력도가
좋아지는 노화 지표를 개선시켰다라고 해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이 지금까지 3개가 나왔는데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텔로미어 65를 사람 대상으로 처음으로 먹였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1년 동안 먹였더니 530개가 늘어났어요. 아까 제가 25개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텔로미어 액티베이터를 먹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게. 그리고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노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1년 동안 TA65, 다른 거 안 먹이고요. 눈에 좋은 거 먹지 않고 TA65를 먹였더니 의미 있게 먹지 않은 위약군의 부위에 비해서 시력이 좋아졌다. 자, 최근 논문은요, 2018년도에 나온 것은 물론 이제 이게 비싸고 또 연구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았다는 걸 참고하세요. 40명의 대사증후군 환자를 통해서 12주 동안 텔로미어 65를 먹였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 물론 텔로미어는 길어졌다. 이렇게 해서 텔로미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중해 시기를 해도 오메가3를 먹어도 또는 비타민 B나 항산화 지표를 먹어도 텔로미어는 길어진다고 했죠. 근데 노화 지표라고 하는 임상 지표가 호전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제 임상 경험을 좀 경험할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최근까지 있었던 병원 중에 안티에이징 센터 차움에서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131명을 대상으로 텔로미어를 분석을 하고 제가 좀 더 많이 500명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쯤 이제 그 병원을 떠날 때였기 때문에 더 데이터를 못 모았는데 중간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텔로미어 서비스가 실제 합니다. 우리가 메디에이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병원 서비스 좀 비싸요. 이게 유전체 검사다 보니까 리포트 하나 분석하는데 저희 병원이 12만 원인지 13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한번 봐야겠는데 텔로미어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의 주민등록 나이는 39.7세인데 당신의 텔로미어 나이는 즉 당신의 신체 나이는 플러스 더 붙여라 44.6세. 기분 나쁘죠? 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플러스 4.9세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물론 파란색으로 마이너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텔로미어 길이, 아까 제가 그 베이스 페어라고 하는 염기의 어떤 길이를 잰다고 했는데 거기에 길이가 평균은 한 7.84인데 당신은 텔로미어가 짧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더 나이가 많다.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한 플러스 한 4, 5세까지 제가 봤고요. 마이너스는 저는 7세까지 정도 봤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앞서 128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했겠죠.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실제 나이가 들수록 텔로미어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져요.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 한번 제가 기억해 볼게요. 제가 일반적인 노화 지표를 말할 때 상관계수라고 말했죠. 그 DHEA가 또 IGF-1이 상관계수가 높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 그때 말했던 상관계수가 0.5 정도였잖아요. 마이너스 0.5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9예요. 1이면은 똑같은 건데요. 마이너스 0.9이면은 상관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텔로미어와 나이가 가장 확실한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나이가 사람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뭐든지 평균은 그렇지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즉, 텔로에이지가, 즉, 나이에 비해서 텔로미어를 의미하는 상대적 값인 텔로에이지, 텔로미어 나이가 저는 플러스 5세까지 본 적이 있었고요. 또 마이너스 7세까지 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 차이로 그래서 노화 속도는 누구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좀 더 좋았는지를 다음 데이터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비만. 저희 차움 데이터 중에 역시 비만 환자들이 그러니까 BMI라고 하는 비만 지표가 이 텔로미어 어떻게 보시냐면 파란색과 빨간색은요, 파란색은 텔로미어가 자신의 나이보다 젊은 사람, 좋은 거죠. 빨간색은요, 자신의 나이보다 텔로미어가 나쁜 사람, 즉 텔로미어가 더 짧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더 늙은 사람과 더 젊은 사람, 같은 나이의 또래라고 했을 때 텔로미어가 더 짧은 나쁜 사람은 비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혈압과 혈당과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또 칼슘 스코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과 골밀도 역시 텔로미어와 상당히 관계가 있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데이터에는 기능의학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부신 호르몬,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신 호르몬이 텔로미어가 짧은 그룹, 텔로미어가 나쁜 그룹에서
부신 호르몬이 더 감소되어 있었죠.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타액에서 생성한 타액 부신 호르몬도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서 구리는 부신 호르몬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네 가지 모두 노화 호르몬이 텔로미어와 관계가 있었다. 어떻게 관계가 있었다?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텔로미어가 나쁠수록 노화 호르몬이 감소되었다는 뜻이죠. 미토콘드리아 기능 중에 한 소변유기산 검사 중에 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간의 해독 기능 중에 한 지표이고, 장내 세균 중에 한 지표도 텔로미어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기능의학적 데이터가 안 좋으면 텔로미어도 역시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되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어디 옮기지는 마세요. 차움에서의 제가 멤버들 데이터와 또 이 회사가 텔로미어를 다른 병원 사람들 것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통계적으로 이건 의미 있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경험했던 차움 사람들, 차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텔로미어 나이가 그냥 자기 나이 정도의 평균을 냈더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텔로미어 나이가, 근데 차움은 무려 남자는 마이너스 2.34세, 여자는 마이너스 2.19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살 좀 더 많이 더 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차움처럼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 너무 비싸니까 차움의 경험들을 전수하면 되겠구나. 즉 차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좀 더 비용 많이 들여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담배도 거의 안 피고요, 술도 적절하게 마시고 운동 진짜 많이 하세요. 거기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영양제를 저희 통해서 많이 공급받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병원보다 더 젊었다는 것들을 제 경험적으로 보여줘요. 제 데이터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당시 비만 연구를 했었는데요. 또 제가 직접 있었던 차바이오에서 제가 직접 PCR로 텔로미 길이를 쟀던 사람인데요. 봤더니 재밌어요. 8주 만에, 그러니까 2개월밖에 안 되죠. 2개월 만에 체중을 다 뺐어요. 전체 25명이요. 평균적으로 80kg, 저 비만 환자를 봤었으니까 80kg였던 남녀 불문하고 80kg 정도, 80.62kg 사람들이 2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78.95로 평균 약 한 1.45kg 정도를 감량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25명 중에 딱 한 명을 빼고 24명 모두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불과 8주 만에. 이런 연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 운동하기, 체중을 빼기 전에 텔로미어 길이와 체중을 빼고 나서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난 것도 봐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텔로미어가 길어지는데 얼마만큼이나 뭘 해야 길어집니까?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텔로미어를 어떻게 잽니까? 어디서 잽니까? 피를 뽑죠. 피에서 뭘 뽑니까? 무슨 세포에서 뽑죠? 백혈구 세포에서 뽑아요. 화이트 블러드 셀에서 뽑는데, 백혈구 세포에서 DNA의 말단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백혈구 수명이 며칠일까요? 참고로 적혈구는 3개월인데요. 백혈구는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피를 뽑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피를 뽑으면 그 전에 없었던 백혈구, 골수에서 새로 나온 프레시한 백혈구에서 텔로미어 체열을 하는 거고, 불과 2주 후에는 텔로미어가 바뀌는 거예요. 골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그래서 많은 연구가 6주, 2개월, 한 달만 해도 텔로미어가 좋아진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생활 습관을 하면은 그만큼 나이가 더 젊어지는 것은 장기간이 아니에요. 바로 한 달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아져요. 제가 저희 환자분의 데이터를 제가 허락받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최근에 밀가루 끊기 챌린지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밀가루가 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음식, 특별히 장내 미생물이 안 좋고요. 그리고 좋은 어떤 장내 미생물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2021년도 1월 11일 날 저한테 왔을 때 텔로미어가 같은 나이에 비해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더 텔로미어가 나쁘다는 얘기죠. 였던 분이 그 사이에 물론 텔로미어 길이가 1년 반 사이에 짧아지긴 했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런 챌린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텔로미어가 빨간색이었던 사람이 파란색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와서 텔로미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거밖에 안 되니. 그래서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타고난 텔로미어도 있거든요. 타고난 건강처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나빠도 텔로미어가 타고난 게 있거든요. 좋든 나쁘든. 근데 어쨌든 생활 습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영양소를 먹을 때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제가 흔히 보는 임상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에 우리 이채윤 우리 저자님께서 요리가님께서 아마 이 시간에 어떤 음식들이 텔로미어를 좋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받아봤는데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나이 50에 집에서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건강한 식단이 뭔지 제가 먼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밀가루를 끊고 좋은 음식을 제가 직접 해먹는데, 이 책에 너무 쉽게 이렇게 하라고 책에서 이렇게 가이드 줘서 제가 집에 남자가 요리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냉장고를 열면 도대체 어디가 어딨는지, 우리 집에 저런 게 있었는지, 우리 아내의 핀잔을 들어가면서 요리니가 요리를 했던 장면인데요. 그래서 피망도 썰고 그 다음에 여러 좋은 재료, 버섯이나 무나 또는 시금치나 고추나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참기름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달걀을 이 안에서 집어넣어서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 가족 맨날 얻어만 먹다가 이제 저도 좀 바뀌어야겠다. 얻어먹는 음식 말고 이제는 좀 좋은 음식 가족에게 공급하자 해서 DNA가 젊어지는 최고의 식사법을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요. 가끔 제가 방송에 이제 텔로미어 얘기를 할 때 사례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텔로미어 분석을 해서 되게 자신 있게 텔로미어가 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텔로미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운동,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정도 그냥 헬스보이들처럼 그냥 근육 키우는데 막 관심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제 앞에서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텔로미어 검사를 해요. 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굉장히 모험심도 강하고 그리고 비타민도 엄청 많이 먹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텔로미어 분석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 왔을 때 플러스 4.67, 이분은 자기가 한 마이너스 한 7세 정도 될 줄 알고 저한테 왔는데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플러스 4, 거기서 저분도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좀 서로 민망했죠. 근데 한국에서 나온 텔로미어 액티베이터가 닥터 아미노 20이라고 해서 이런 좀 텔로미어, 오늘 이제 제가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게 이 텔로미어 액티베이터를 하나, 국산 거예요. 그만큼 비싸지 않고, 한 가지 또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유효기간이 바로 이번 달까지예요. 이스파이 데이트가 이번 달까지라서 제가 좀 싸게 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제 부모님도 이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참고하시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이 그나마 이걸 먹고 텔로미어가 점점 좋아지는 것들, 한때는 플러스 4.6이었는데 최근에는 플러스 3.3,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한 살 반 정도가 젊어져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나친 운동은요 단명시켜요. 산화 손상을 일으키고 텔로미어를 짧게 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중간중간에 조금 끊겼던 부분들 양해를 부탁하고요. 텔로미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2부 드디어 이제 제가 후성유전학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후성유전학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오다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전에 이 낯선 학문을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흥분했거든요.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유전자가 바뀌는구나. 엄밀히 말하면 텔로미어는 유전자는 아니에요. 유전자는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DNA의 끝의 길이를 바꾸는 거예요. 염색체의 끝 단을 바꾸는 건데, 유전자라는 것은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 즉 어떤 기능을 하는 최고의 단위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텔로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 후성유전학이 음식이 유전자를 바꿀 때는 이 후성유전학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들 느낌이 오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미군이에요. 우리가 한때 이제 판문점에서 JSA 영화도 보셨던 것처럼 이 군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미군이에요. 그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남한 군인이에요. 아주 늠름하게 잘생겼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남자는요, 누구죠? 북한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과 한국 남자의 키 차이는 무슨 차이죠? 요즘 물론 한국 사람은 꽤 큰 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키 차이는요, 인종 차이라고 하고도요,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 차이, 제네틱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쪽 인정하죠. 특히 우리 같은 유럽 사람 중에서도 스칸디아 반도, 즉 스웨덴 사람들의 평균 키가 남자가 거의 180 넘잖아요. 근데 같은 유럽 사람도 이탈리 쪽은 우리나라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종 간의 차이는 타고날 때부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큼 차이가 나겠어요. 인종이라는 게 같은 인종이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갈라선 민족인데 이렇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키 차이가 나요. 지금 북한의 성인의 평균이 160대라는 말이 있어요. 160 중반 정도이고 한국의 제가 딱 성인 평균인데 174 정도가 한국 남성의 성인의 평균, 거의 한 10cm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유전적 차이 아니죠. 근데 날 때부터 아이들이 작아요. 당연하죠. 산모 때부터 엄마들이 적게 먹기 시작했고 발달 어떤 청소년 시기를 포함해서 성인 이를 때까지 한국 사람과는 현격히 다른 그 차이, 뭐가 있겠죠. 그 중에 음식의 차이가 차이를 한다. 근데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전학 분야예요.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유전자의 변이, 어떤 돌연변이, 날 때부터의 차이라고 하는 변이는 없어도 유전자의 발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진 익스프레이션,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유전자가 기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 이 부모의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현상이 자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학으로 분류가 돼요. 핵심은 타고날 때의 변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유전자의 기능, 구조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가, 제가 연대에서 박사과정 중에서 유전학을 처음 배우면서 그 당시 유전학을 처음 배울 때는 너와 내가 다르다, 너와 나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포점을 맞췄어요. 근데 암을 또 관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강사님이 여러분도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는 날 때부터 아주 희미한 백엽등으로 태어나요. 누구는 잘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유전자 타고 나가지고 나트륨 등, LED로 태어나기도 해요. 어떤 타고날 때부터 어떤 그 불빛을 밝히는 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LED여도, 아무리 좋은 수은등이나 좋은 등이어도 뭐가 중요합니까?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전학 중에 스위치를 켜는 거, 그 중에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즉 유전자는 중요하죠. 유전자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도 있고 유전자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데, 같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나 암을 생기게 하는 유전자들이 스위치가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음식을 포함해서 환경의 일부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질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제가 이제 유전자 분석들을 설명해주고 당신의 유전자 치매 유전자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암 유전자가 괜찮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불만이죠. 나한테는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그럼 나의 유전자는 평생 안 바뀝니까? 라고 얘기해요. 정답이 뭐죠? 평생 안 바뀌어요. 그 구조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 구조, 유전자 변이는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겁니까? 스위치. 유전자가 불리한 아무리 비만 유전자, FTO 유전자 변이가 있어도 스위치를 끄면 돼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후속 유전학적인 현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는 유전자는 똑같죠. 쌍둥이의 특징도 똑같죠. 근데 한참 뒤에, 한 7, 80년 뒤에 이 사람의 유전자, 특정 유전자의 어떤 발현,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해요. 누구는 심근경색 생겼고 누구는 건강해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유전자에 똑같을 테니까 유전자 말고, 구조 말고요, 스위치에 해당되는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전사 부분의 발현, 스위치를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년 뒤에는, 70년 뒤에는. 그리고 그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DNA 메틸화라는 것이에요. DNA 메틸화. 자,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바뀝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뉴트리션, 매일 먹는 게 여러분을 만든다. 이거 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텔로미어도 바꿀 뿐만 아니라, 텔로미어는 그냥 유전자의 끝 단위일 뿐이지만, 염색체의 끝 단위일 뿐이지만, 실제 기능과 관련된, 주요한 기능과 관련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음식이 켜고 끈다는 것들을 오늘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에요. 좋은 운동, 좋은 클린 에어를 포함해서 인바이러먼트, 심지어 이모셔널,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강조 안 할 수 없는 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안녕, 웰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환경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부분 되게 중요해요. 정말 좋은 유전자 타고나시는 거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환경이 엉망이면 질병이 생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을 중요하고 그 중에서는 음식을 얘기할 건데 제가 3가지 정도 재밌는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스토리는 제가 막 논문으로 내기로 했던 내용들. 당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보스턴 갔을 때 여러분들 꿀벌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저도 뭐 동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곤충은 더군다나 관심이 없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제가 봤더니 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만나는 벌들이 있죠. 일벌과 여왕벌들이 있죠. 일벌은 그냥 말로 그냥 일만 하는 벌이고요. 여왕벌은 이제 그야말로 암컷을 이제 뭐죠?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무수한 그런 자녀들을 낳는 벌들이죠. 일벌과 여왕벌이 둘 다 여성벌인 거 아세요? 남자 아니에요. 둘 다 피메일, 여성벌.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보기 힘들어요. 어디 있냐면 그 벌집 안에 이 여왕벌과 교미하는 벌들이 남성벌이고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성벌. 그러니까 훨씬 개체가 많겠죠. 근데 같은 여성벌인데 나중에 축구원하고서 봤더니 여왕벌은 난소가 이렇게 풍부해요. 사진에 봐서 딱 보이죠. 근데 중간에 워커, 즉 일만 하는 그 일벌은 거의 난소가 태화되어 있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같은 벌이지만 같은 여성벌이지만 여왕벌은 수명이 1년 내지 심지어 3년까지 가고요. 이 일벌들은 불과 몇 주밖에 안 가요. 억울하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일벌은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여왕벌은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는 거예요. 자, 무엇이 결정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어요? 이마에 딱 여왕벌로 찍힙니까? 아니에요. 유충에 그냥 일반적인 유충에 이 유모별이 딱 한 유충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뭘 먹입니까? 로얄 젤리를 먹였더니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어떤 생리적인 유전자가 스위치가 막 켜지고 일벌들은 일할 수 있는 이 튼튼한 튼튼한 다리에 관련된 유전자가 막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난 그냥 보통 유충에서 특정 음식을 먹였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물론 사람이 로얄 젤리 먹는다고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즉 임신한 쥐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쥐의 그 후손의 어떤 인생이 아니죠. 쥐생이 바뀌는 건데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쥐가 있고 까만 쥐가 있고 노랗고 통통한 쥐가 있고 까맣고 이게 좀 왜소한 쥐가 있죠. 어떤 쥐가 건강합니까? 까만 쥐가 건강해요. 아구티라는 것은 얼룩이란 뜻이에요. 까만 얼룩이 있는 쥐가 건강하고 노랗고 뚱뚱한 쥐는 당뇨 생기고 암 생겨서 빨리 죽는 쥐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쥐, 아구티즈라고 하는 특수한 쥐를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바로 피부 색깔만 봐도 누가 건강한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임신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임신한 쥐에게 한 그룹은 엽산이 또 비타민 B가 풍부한 충분한 양의 그런 음식들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중간은 보통 세 번째 그룹에는 엽산을 다 뺐어요. 비타민 B를 다 뺐어요. 나중에 이게 엽산과 비타민 B 얘기할 텐데 즉 세 그룹 나눠서 특정 음식을 먹였고 특정 음식을 뺐더니 그 자손들의 이 형질 어떤 쥐는 당뇨병과 암이 잘 걸리는 쥐로 태어나고 엽산이 뺀 그룹 그리고 어떤 쥐는 엽산이 풍부한 쥐는 건강한 쥐로 여기서 관련되는 것이 DNA 메틸화라고 하는 후손 유전학이에요. 앞서 꿀벌도 DNA 메틸화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산모 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산모가 특별히 DNA 메틸화라고 하는 후손 유전학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게 후손이 결정되는 그 상황에서는 이 DNA 메틸화가 스위치를 완전히 고정시키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 때 먹는 음식 또 산모 때 생각하는 어떤 명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잠깐 성경책 말씀을 좀 얘기하는데 창세기 30장에 기독교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장인어른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두 명의 아내를, 그 장인어른 두 명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제는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역할이 30년 동안 장인의 이 가축들을 기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갈라서야 되는데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즉 누가 더 많이 일을 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풍부한 이 많은 재산들, 이 양과 소떼들을 도대체 누구 거냐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데, 이 야곱은 정말 지혜롭고 잔꾀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이던 그룹들이 이런 얼룩한 것들, 일종의 돌연변이가 나는 것을 봤어요. 돌연변이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같이 도와드렸던 모든 재산은 장인 겁니다. 말 잘하죠? 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한테 1년만 주세요. 앞으로 태어나는 그 새끼 양과 새끼 소 중에서 돌연변이, 즉 얼룩소와 얼룩양들은 제 겁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보기에 그건 흔치 않은 현상이니까 웬일이야, 이 욕심 많고 잔꾀 많은 야곱이 얼마든지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관찰했던 결과 이 야곱은요,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먹였어요.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엽산이 풍부한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곱이 이 어떤 특정 음식을 먹였더니 아구티, 즉 얼룩, 즉 건강한, 이 돌연변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건강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손유전학을 알았을 리가 없지만 그런 지혜로 그 다음 자손들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걸 가지고 귀로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후손유전학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좀 전에 그 임신한 쥐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류사 중에 비극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6개월 네덜란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독일 군들이 남부전쟁, 즉 아프리카 쪽이나 또는 어떤 그 사하라 밑쪽에, 사하라 지방 쪽에 어떤 큰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태평양 전쟁에 집중했기 때문에 북부 유럽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의 그 도시를 암스테르담을 그냥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냥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나오지 못했고 모든 음식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도시에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냥 도시 전체를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무려 3만 명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밖에는 못 먹는 그 6개월을 버티면서, 그것을 이제 유명한 더치 헝거 윈터, 아주 정말 기근의 고난의 시대를 통과했던 그 중에 3만 명이 실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요, 임신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의 초기 임신이냐 말기 임신이냐에 따라서 DNA 후손유전학적 나중에 한참 뒤에 3세대를 연구했더니 그 당시에 임신 초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특정 기간의 한 산모로부터 난 자녀들이 당뇨병, 심장병, 비만, 그리고 그 중에 그 산모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후손유전학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정 시간, 특별히 임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누트리션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임상시험이 된 것, 비극적인 임상시험이 된 거죠. 이처럼 DNA 메틸화, 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RNA 같은 여러 가지 후손유전학적 현상 중에 그중 가장 대표적인 DNA 메틸화가 암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치매를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는 핵심 기전, 스위치를 켜고 끔으로써, 그 중에서 DNA 메틸화가 가장 강조가 돼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DNA의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그 C로 시작되는 염기에 메틸화되었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살짝 변화예요. 살짝 에피제네틱, 후손유전학적 변화가요, 어떤 현상이냐면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상인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유전자의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앞쪽 부분을 좀 이렇게 촘촘한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 스위치에 해당되는 어떤, 거기에 전사가 시작되면서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가 발현, 유전자가 이제는 스위치가 켜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쪽 부위인데, 정상인 환자들은 여기에 메틸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요, 암 환자에서는
집중적으로 메틸화가 되면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요. 어떤 유전자면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있어요. 그 억제, 우리가 평상시에 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물주가 우리 몸속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각 장기마다 만들었는데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메틸화가 적어지면서 암 환자가 진행되는, 그래서 이 메틸화가 하필이면 그러니까 스위치, 좋은 유전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게 만드는 메틸화 현상이 암 환자한테 집중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많은 암 치료제 중에 하나가 디메틸레이전트, 즉 메틸화를 제거하는 쪽으로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때 떠다니는 유전자의 메틸화를 측정해 가지고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에서 간경화, 간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메틸화가 증가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DNA 메틸화 후속 유전하기, 유전자를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끔으로써 암을 발생하는 핵심 기전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틸화를 제거시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상에서 간경화, 간경화에서 간암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 뭘 막아야 됩니까? 유전자 스위치가 잘 켜지도록, 좋은 유전자 스위치가 잘 켜지도록, 즉 메틸화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뿐만 아니라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뭘까 했을 때 DNA 메틸화가 요즘은 중요한 기전이다 해서 후속유전학과 치매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붐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쥐 중에서요, 우리가 나이든 쥐와 젊은 쥐를 각각 대표적인 유전자,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를 메틸화시키고 또는 메틸화를 풀고 함으로써 젊은 쥐를, 나이든 쥐를 젊게 만들기도 하고요, 젊은 쥐를 나이가 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들을 이런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메틸화가 핵심이고, 그러면은 이 메틸화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암을, 치매를 또는 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약간 메틸화 하는데요, 이 메틸을 공유하는 음식, 메틸 도너 누트리언트가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엽산을 포함해서요, 폴릭 애시드, 비타민 B 아시죠? B1, 5, 9, 12 이런 거, 베타인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또 있어요. 콜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셈이라고 요즘 관절 때 많이 아플 때 먹는 셈이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메티오닌, 이러한 누트리언트들이 메틸을 공급하고 메틸레이션, 아까 제가 그 산모쥐에 세 그룹 나눴을 때 메틸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메틸을 공급하고 메틸을 적게 하는, 제거하는 음식에 따라서 후손의 질병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메틸과 관련된 DNA 메틸화의 핵심 개념에 그 중에 엽산이 포함됐고요, 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올라가는 피검사 지표 중에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모시스테인이 바로 여기서, 호모시스테인 증가됐다는 얘기는 DNA 메틸화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증가됐을 때 암이 생기고요, 치매가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이, 이 중에 핵심이 엽산과 비타민 B를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단일 영양소 중에 엽산, 비타민 B, 베타인 또는 셈, 이런 메티오닌, 비타민 B 1번, 2번, 6번, 9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홀푸드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트롤, 적포도주죠. 그리고 EGC는 그린티라고 하는 녹차죠. 이건 뭐죠? 설포라판, 브로콜리죠. 여기서 충분한 셀레늄이 많다고 하잖아요. 소이빈, 아까 제가 소이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소이빈에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죠. 브라질너트에 많은 셀레늄 같은 것들이 이 DNA 메틸화와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메틸레이션을 일으키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후속유전학에는요, 레스베라트롤, 설포라판 같은 또는 강황, 커큐민 이제 나옵니다. 주로 암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레스베라트롤, 그린티 또는 적포도주 같은 얘기 또는 카데킨 같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치매를 얘기할 때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강황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임상 연구와 또 많은 동물 연구를 했더니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가 커큐민이 치매를 예방한다. 그리고 이런 녹색과 또는 색깔이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이런 에피제네티컬리 후속 유전학적으로 좋은 음식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빨리 했지만 여러분들 딱 봐도 건강한 음식들이죠? 좀 더 검색을 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에피제네틱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채윤 요리가님이죠? 그분이 아마 다음 책으로는 텔로미어를 좋게 하는 음식과 함께 후성전학을 좋게 하는 음식을 한번 같이 내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항산화 또는 항염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슈퍼푸드들이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괜히 슈퍼푸드, 옛날에는 슈퍼푸드라고 하면은 항염 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DNA를 좋게 한다, 메틸레이션과 관련돼서 또는 히스톤과 관련돼서, 히스톤 변형과 관련돼서, 또는 마이크로 RNA 같은 여러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가져온다. 브로콜리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샐러리 같은 또는 귤 종류, 사실은 커피도 일정 부분 좋다고도 하네요. 저는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또는 갈릭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먹는. 그리고 소이, 튜메릭은 강황이죠. 이런 갈릭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또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이 에피제네틱컬리, 후성유전하고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프링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문 책이 있고요. 여기에 뉴트리션, 음식, 엑서사이즈, 운동, 그리고 후성유전학, 그리고 나이, 에이징, 인터벤션,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노화 과학자 유병팔 박사님이 총책임자고, 영광스럽게 제가 챕터 1을 썼어요. 그게 바로 Nutritional Epigenetics and Aging이라고, 후성유전학적인 음식과 노화라고 하는, 또는 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자 영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최근에 자연스럽게 오늘 책 5분이 받을 텐데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게놈에 대한 얘기예요. 내 유전자에 맞춰서 생활 습관, 내 유전자에 맞춰서 어떤 질병 예방,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2가지. 매일 먹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후성유전학 얘기고요. 노화의 장수지표,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라. 이것이 텔로미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받으시면은 여러 유전자 얘기가 있지만 되게 중3 수준의 제가 수준에 맞춰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일부 제가 또 선물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네이처 또는 널처, 타고난 것이냐 만들어진 것이냐,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요, 타고난 것은 한마디로 유전적인 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집안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많이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유전자가 좋을 수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안 됐다, 집안에 병도 많더니 또 유전자가 나쁘다. 자, 건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전자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좀 볼게요. 여러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즉, 나쁜 유전자여도, 배진이어도 굿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질병이 덜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나빴는데 생활 습관까지 나빠. 타고난 유전자가 나쁜 거, 가족력도 나쁘고 집안에 암도 많고 당뇨도 많고 실제 내 유전자도 안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야. 이런 사람은 병 많이 생기겠죠. 반대로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요. 굿진.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혼인시킬 때 그 사람 상대방의 질병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고난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같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나쁜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타고난 것만큼, 제가 막 좋은 유전자인데 당신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타고난 거 좋은데 왜 이따구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따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좋은 유전자면, 좋은 집안이면 정말 목숨 지키고 그 좋은 유전자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나쁜 유전자여도 좋은 생활 습관 하면은 병이 덜 생기고요. 근데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당연히 좋은 생활 습관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이 구체적으로 뭐요? 첫 번째는 텔로미어를, 두 번째는 후성유전학적으로 유전자 스위치를, 나쁜 스위치를 끄고 좋은 스위치를 켜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배웠지만 뭐 so what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매일 먹는 음식, 제가 텔로미어는 아까 2주 정도면, 그다음에 후성유전학도 약 조직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이나 2달 되면 스위치가 커지고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선택했으면 단순히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평생 생활 습관으로 좋은 음식, 더 나아가서 운동과 이모셔널리까지 정서적으로 또 스피리추얼까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에 혁명을 가져오는 것들이, 그리고 직접 밀가루도 끓여보고요, 또 7,000보 이상 걸어보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